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진국 시대의 군대와 국민 그 5번째 이야기로 선진국 군대의 자율적, 창의적, 혁신적 병영문화의 창출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토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군의 직업주의와 객관적 문민 통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함께 토의를 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든가 여기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념이라든가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군대 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가, 또 그 군대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라든가 상황들과 제대로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어도 옛날에는 우리가 병사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용사라는 용어를 쓴다면서요. 또 내무반이라는 말 대신에 생활관, 우리 때는 하사관 이라는 용어를 썼죠. 지금 뭐 부사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쓰던 용어와 요즘에 쓰는 용어가 다른 것을 우리가 살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이제 우리의 경험이라든가 혹은 그동안 쭉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서, 군 관련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용어를 살피듯이 그렇게 요즘의 현실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도 잘 살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통상 뭐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꼰대, 우리가 지금 꼰대 짓이나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떼, 라떼는 뭐 그러면서 라떼라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 생각하면 그 과거에 뭐 몇천 년 전에 그 손자병법이라든가 혹은 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우리에게 변치 않는 지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뭐 그런 차원에서 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오늘은 정경영 교수님이 그야말로 그의 군 생활과 학자로서의 경험을 모두 담아서 아마도 그의 혼을 다 바쳐서 작성한 발제문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정경영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나서 또 그의 의견을 존중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저와 임방순 박사님과 함께 솔직하게 또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정경영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선진국 군대의 자율적, 창의적, 혁신적 병영문화 창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 군에서 이 보편적 가치, 이것은 다 아시듯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과 법치주의라는 이 가치를 군에서 한영할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 지식정보 강국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또 요즘 젊은 세대에 맞는 스스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도할 필요는 없는가, 간부들의 자기개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토의를 할까 합니다. 이 선진국 시대, 이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군에서도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고 또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좀 하라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이 남북한에 대비시킬 수가 있는 건데요. 통일신라가 한국을 통일한 후에 1945년 분단되기 전까지는 남과 북은 함께 살아와 있지 않습니까? 그 먼 이 통일민족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1250년이 됩니다. 분단이 된 이후 76년의 세월이 지났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 76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짧은 기간이죠.
근데 같이 생활해 왔던 남북한이 무엇이 어떻게 작용했기에 남북한이 이렇게 모든 국력에서 압도적으로 대한민국 위에 설 수가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남북 체제전에서 우리가 승리한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감히 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남북한의 국력 격차를 거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이 작용할까? 물론 어떤 비상전법도 지휘관이 해야 되고요. 또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통해서 유사시 대비할 수 있는 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뭐 대전제입니다만 못지않게 이 강압적인 어떤 지시와 명령에서 움직이는 이 조직을 뭔가 좀 스스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그런 새로운 병영문화가 창출이 된다면은 이것이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 보편적 가치를 우리의 군에 어떻게 함양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 지식정보 시대에 이 정보 부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병사들의 어떤 저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대에 볼 필요는 없는가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 GDP 측면에서 우리는 50배가 넘는 압도적 우위죠. 1조 6천억 달러에 대비해서 북한은 300억 달러입니다. 개인 간 지인의 국민소득도 3만 2천 달러에 대비해서 1,800달러입니다. 20배 가까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사는 것이죠. 무역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400대 1이니까요. 인구는 우리가 2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굴리는 것이 있다고 할까요? 병력 면에서는 북한이 우리보다 2배가 많습니다. 인구는 2분의 1에 비해서 병력 2배가 많다는 것은 시사해준 바가 큽니다. 그게 군복무 기간이 길다는 얘기죠. 국방비 우리가 10배 이상 앞서갑니다. 내년도 국방비가 54조가 넘습니다. 이 국방비는 세계 6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수치의 국력 비교는 다음에서 나오는 이 경제력이나 민주화, 군사력 이 지수면에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어느 위치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국력 격차가 날 수 있었을까? 이 정치 체제에서 난 비롯된 것이 크다고 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마음껏 국민들이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어떤 세습 독재 체제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통제된 사회. 또 경제 체제에도 이윤을 추구하고 성과 위주로 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시장 경제 제도. 또 모든 것이 어떤 컨트롤하는 이런 경 시스템. 또 인권이라는 것은 무시가 되고 있는 사회가 북한이죠. 그런데 비해서 상당히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우리 한국 사회. 또 법에 의해서 이 나라가 통치가 되고 있지 북한처럼 어느 절대자인 어떤 김정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이런 병영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방비는 국가 예산의 10분의 1을 쓰고 있는 데 비해서 북한은 4분의 1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군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 병사들을 우리 용사라고 지금 합니다만은 우리 병의 경우 1년 6개월 정도가 우리 육군의 경우입니다만은 물론 해군과 공군은 다소 좀 더 깁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오랜 기간, 남성은 우리 10년 가까이, 여성도 5년 정도 의무복무를 합니다. 가장 창의적인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 통제력이 있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사회죠. 북한이라는 것이. 물론 분명합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50기 이상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도록 이 핵 WMD 전략적인 타격책을 초기에 구축을 해서 맞서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핵무장을 해서 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과 법치주의라는 이 가치가 문명대 생활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한국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통일을 위해서 북한까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연 민주군대라는 표현을 할 때는 상당히 군대가 무슨 민주군대가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감히 제안하고 싶습니다. 군에서도 분명히 어떤 민주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면서 군대를 운영해 나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그 의사결정 체계입니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우리 군 조직이 기층 집단인 병사들도 직접 군 관리랄까요? 이런 것들에 참여하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훈련이라는 것도 철저히 좀 더 성과 위주의 투자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이 시장경제의 원리를 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간을 정확하게 창의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좀 제도화시킬 필요는 없는가 아닌가. 그래서 군에는 철저하게 어떤 그 지시와 명령의 어떤 일베지서 조직입니다만은 이 속에서도 각각 역할만 다를 뿐이지 장교나 부사관이나 용사 간에 어떤 책임을 주고 거기에 합당하는 어떤 권한을 주는 그러면서 서로 병상호 간에는 경어를 쓰면서 서로 존중받는 이런 군 문화 풍토를 조성할 필요는 없는 것인가?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법치주의라는 문제는 철저하게 이 공사구분을 분명히 하면서 규정과 방침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지휘를 하고 부대를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것은 이런 이 보편적 가치를 군에서 직접 발휘를 하면서 나갈 때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그 지식정보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군에서도 이 지식정보 강군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좁혀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전은 이 정보가 과학화된 군대가 그렇지 못한 군대를 이긴다는 것이죠. 수없이 쏟아지는 이 첩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획득을 해가지고 이를 분석을 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그 전투 요원들이 각기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건데 이것은 어떤 작전 지역에 전방 지역을 맡고 있을 때 전체적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어떤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알고 전투작전에 임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처럼 상당한 정도로 병사 개개인까지도 이 전투 워리어로서의 역할을 하려면은 이 전반적인 전투의 흐름을 알면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찾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철저히 군 조직이라는 것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 건데 평소에도 이런 이 지식정보 군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병사 개개인에게까지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이랄지 직관력, 이 분석력, 예지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 군 조직의 모든 멤버들이 이런 강한 지식정보 군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이 핸드폰을 다 사용하고 있죠. 거의 전 분야에 대해서 지식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군인은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 정보 부대 관리가 가능할까?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보안을 지키면서 이런 대처 강구를 하면서 정보 부대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정보 부대 관리가 유사시에는 바로 사태에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먼 과거 얘기입니다만은 이 부대 관리를 이 정보 운영 시스템을 적용을 해가지고 정보 부대 관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전투작전 제대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연대 및 대대급 차원인데, 여기에서 이 전투작전 임무 수행을 어떻게 하고, 교육훈련은 어떻게 하고, 병력 물자 관리는 어떻게 하면서 이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부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전 장병이 여기 같이 참여하는 이런 그 시스템을 구축을 했던 건데요. 이것은 업무의 혁신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자신만만한 어떤 그 정보 강군으로서, 지식정보 강군으로서 거듭났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얘기를 드린다면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 있는 우리 용사들을 그런 그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있는 용사들로 그 정보운영 개발위원회를 발족을 하고, 분명히 거기에는 이제 간부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대 차원에서 이 정보화 운영 체계를 구상을 하고 방향을 정립한 다음에 각 대대별로 기능별로 정보 작전 인사 군수 각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한 3개월이 걸리더만요.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 개발한 다음에 그것을 시험 적용을 해가지고 검증이 됐던 겁니다. 상당한 정도로 이게 빨리 움직이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부대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한 다음에 이것을 딴 부대까지 접목을 시켰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일개 대대가 이 정보 분야의 그 정보 운영 시스템을 개발을 했으면은, 그것도 시험 적용에 성공을 했으면은 이것을 딴 대대까지도 다 해가지고 전체가 결국은 이 정보 작전 인사 군수의 모든 것들이 정보 운영 체계로서 이렇게 굴러가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정보 파트에서는 이 적정이랄지 적의 전술, 그다음에 적이 어떤 모습으로 공격이 올 것인가, 또 적의 인원들과 병력은 어떤 친구들인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입체적으로 동영상까지 촬영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적을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작전 분야에서는 그 상급부대 지강조상이랄지 교육훈련, 그다음에 주특기 수준, 교육자료, 뭐 이런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누구나 같이 접할 수 있도록 했고요. 특히 저희 포병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화력 지원이랄지 작전 협조반의 운영을 실제 다이나믹 움직일 수 있도록 전장 상황을 도식을 하고 부대 현황을 거기다 스케치를 해주고, 또 우발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화력 집중과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완전히 그 스탠바이입니다. 오늘 밤에 전쟁이 터진다면은 어떻게 전쟁이 임할 것인가에 대한 그 태세를 다 갖춰놓는 거예요. 이 통합 화력 운영 체제랄지 진지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을 미리 사전에 딱 셋업을 해놓고 수시로 그 상황을 부여해가지고 이 부대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부대로 갈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또 인사적인 측면에서 병력 관리 문제랄지 사고 예방 문제, 병구 상담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베이스에 해가지고 바로바로 어떤 병력 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 전투작전 지원 요소인데 이 보급이랄지 병기, 통신, 이 수송 이런 것들도 현재 정확한 수준을 알아야 유사시에 그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장비가 100% 작동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을 끊임없이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모든 그 작전 장비들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속하도록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군대가 아니라 어떤 전시임무를 수행하는 그 야전 최전방부대가 이런 부대 관리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부대를 지휘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꽤 많은 행정서가 해소가 되고요. 실질적인 것만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임무 수행에 올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더라고요. 어디 뭐 비상을 걸렸다면은 그것들이 전부 이 상도판에 실시가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참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대비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툴이 됐던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미군들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군들이 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뭐 접목했던 것인데 최전방에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대는 전투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가 돼야 된다.
어떤 남들한테 보이기 위한 그런 부대가 아니라 뭐 사고에 망하는 그런 부대가 아니라 확실하게 전투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살아 움직이는 부대가 되면은 이런 생각하는 그런 그 사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이 자율성 문제입니다. 이 군 조직이라는 것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그 경직된 조직이죠. 명령과 지시를 근간으로 하는 그 어떤 지휘계통에 의해서 부대가 관리가 되고 있고 전투력이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층 집단인 병사들, 이른바 용사들의 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분위기, 이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들, 이건 거의 생각을 않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군에 입대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그 진면목을 한번 보시죠. 입대 전에 대학에서 그 공부를 하고 있었던 우리 학생들이, 또는 직장에서 상사들과 같이 했던 기업 활동을, 경제 활동을 했던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어떤 교수와 함께 연구를 해나갈 때 교수가 갖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어떤 놀라울 정도의 지혜와 창의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고, 이 친구들도. 또 기업을 운영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오히려 그 신입 사원이 4, 5년 지난 선배들보다도 아이디어 싸움에서 결국 뒤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 군은 이런 저력 있는 젊은이들을 주목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젊은이들의 이런 놀라운 창의력, 이것을 우리가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그런 환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저력이 발휘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군의 어떤 병영 문화를 어떤 자율적인 분위기로 확 바꾸자는 겁니다. MZ 세대라는 건데 개성이 대단히 뚜렷하고 모험도 즐기고 그러면서 함지성을 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성향의 용사들에게 그 생각하는 용사는 전쟁에서 용감할 수가 없다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그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의 현대전에서 이 용맹무쌍한 전사로서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또 군에 와서 이렇게 그 하지 못해서 끌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시나 명령만 따르고 아니 뒷전에 있는 그런 그 군대 생활을 할 때 이런 친구들이 참 제대 후에도 군이라는 존재가 참 비생산적인 아주 그 참 이상한 동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것이라 저는 봐요. 물론 그렇지 않은 면이 많이 있다고도 합니다만은 여전히 일부 군에서는 이런 필용적이고 소극적으로 군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했을 때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용사 개개인한테도 상당히 자기들이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어떤 사명의식을 할지 동기유발도 시키면서 군의 전투작전 임무를 할지 교육훈련, 경계근무를 시킨다면은 훨씬 더 진취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율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무조건 병사들을 방치한다는 것은 아니죠. 일부의 어떤 통제와 지시 강화, 명령 간섭을 줄이는 대신에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칼초, 그 문화를 좀 전환시키겠다는 건데 그 대전제가 있습니다. 경계근무나 전투작전 수행, 교육훈련은 당연히 우선시 되죠. 또 요즘 우리 그 용사들이 계급별로 이제 올라갈 때 자격 인정 평가를 합니다. 여기는 5가지가 포함되는데 주특기도 측정받죠. 사격, 개인의 사격도 측정받고 체력, 화생방, 구급법, 정신전력 이런 것들을 평가를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은 진급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부대는
최근에 그 군복을 마친 가까운 그 조카놈이 있는데 이놈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바뀌니까 그전에는 뭐 흐름운동 하겠다는 겁니다. 그 봐주기도 하고 뭐 애처롭게 하면 뭐 가라 쓰기도 하고 뭐 하던데 사람들이 바뀌면서 이렇게 엄격하게 자기 인정 평가를 하도록 아주 입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졌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탈락이 되면은 진급이 안 되는 겁니다. 죽자 자기 그 진급하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마땅한 그런 그 주특기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 정신적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기풍이 좀 조성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도 그만큼 그런 것들을 다 자기가 똑바로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이 자율적인 공간이 생기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자율적으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간부의 지도하에서 정기적으로 평가받고 거기서 훌륭한 성과를 내면은 보상하는 이런 하나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번 시도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개인 자율성 고치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단체 자율성 고치 프로그램입니다. 이 첫 번째는 개인 자율성이 군의 단절된 기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심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학 공부도 시키고 스스로 책을 읽고 독후감도 발표도 하고 아주 강인한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그런 장도 마련해주고 또 단체적으로 서로 인격적으로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병 상호 간의 경호 쓰기 운동 지금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 상군에서 병 상호 간의 경호 쓰기 운동을 하는데 실제 병 상호 간에 이게 참 이상하게 이게 거북살스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전후였는데 이게 꼭 경호를 써야 되나? 우리 거리감을 느낀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느 한 선임병이 후임병한테 아주 그 마음의 상처를 좀 폭언을 하게 되면 이건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해가지고 치고받고 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봤다는 건데 어떻든 이 경호 쓰는 문제 이것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생뚱맞은 아이디어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관생도 자치주의 근무 제도와 명예위원 제도를 우리 그 병 사이에 용사 사이에도 준용할 수는 있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집단적으로 체력 단련하는 거. 군인은 이 집단 운동, 스포츠 이건 참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걸 좀 제도화시켜서 정착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한번 시행을 해보자. 휴학하고 군에 입대한 병사들한테는 병한테는 이 복학 프로그램 또 취직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취직시험 준비 취직반 그다음에 새롭게 그 대학 시험에 도전하고 싶은 친구들은 수능반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친구들은 자격증 취득반을 이렇게 나눠서 이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하는 어떤 캠페인을 벌리면서 군이 단절된 기간이 되지 않도록 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영어 문제입니다. 영어는 영어라고 했습니다만 여기는 뭐 중국어도 요즘 많이 해야 되고 일본어도 그렇고 뭐 프랑스어나 독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소한도 기본이 되는 영어. 영어는 뭐 모든 지식 정보의 그 툴이 아니니까 영어로 얻는 정보가 수없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뭐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려면 영어는 기본 아닙니까? 근데 영어 공부할 때 저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영어는 입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삼위일체죠. Reading, Writing, Speaking을 함께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단전에 있어서는 안 된다. 군대 18개월 동안 영어랑은 전혀 접하지 않고 생뚱막 다시금 그 복학을 해서 영어 공부하는 친구들이 얼마만큼 고생하는 걸 볼 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시간 정도 그 가능할까 하니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5시 반, 6시 반까지 그
일과가 끝나고 나서 저녁 식사를 마치면은 청소하고 6시 반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2시간 반 정도의 자유시간이 주어진답니다. 물론 저 경기 근무는 하는 식으로 나가고 하지만은 어떻든 다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시간 정도의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나온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영어 동화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가 매 학년마다 2권씩인데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어 텍스트북을 8권을 사는 거죠. 그걸 레슨북을 전부 암송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원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자기들이 집에서 자기 봤던 원서를 갖다가 보기도 하고 또 줄기찾기 해가지고 요즘 핸드폰을 다 보니까 다시 밤부터 9시까지 봅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8시부터 밤 9시까지 20시까지 핸드폰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이런 시간에 줄기찾기 딱 놓고 오면은 뉴욕타임즈랄지 이런 것들도 사설이나 중요한 기사 같은 것을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을 포함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좀 자기들이 워칭할 필요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 15분 정도 하루에 일기를 쓰기도 하고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티브 스피커 한 15분 정도 직접 핸드폰으로 회화를 하는 겁니다. 돈이 얼마나 들까 할 때 한 20만 원 내외, 사무실에 10만 원 가지고 든다고 하더라고요. 15분 하는데 매트맨으로. 그럼 지금 병사들이 일병 경우는 55만 원 정도가 받습니다. 그럼 10만 원 자기 발전에 투자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어 어학 능력을 군에 있는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열어주면은 이 군이 결국 단절된 기간이 아니지 않냐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 자기가 해야 될 경기 근무나 전투작전 임무나 교육훈련에 매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독서 문제입니다. 이 독서는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건데 군에 있는 기간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고전이랄지 최근 베스트셀러 같은 것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도록 격주에 한 권씩은 지금도 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후감 같은 거 제출해서 잘하는 친구들은 포상휴가도 하고 있는데 이걸 조직적으로 하자. 최소한도 2주에 한 권씩은 고전들을 보자. 그래서 독후감을 모두 제출하도록 하고 저희 개인적인 경우는 제가 한 2,500명 정도의 연대원들의 독후감 한 페이지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독후감들을 뭐 한 2, 3분 정도 쭉 보면 아니까 한동안 한 3개월 정도 전 병사들의 독후감을 제가 전부 다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위임을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간부가 이렇게 그 독후감 평가를 해가지고 잘하는 친구들은 정신교육은 아래 발표를 하고 또 포상도 하는 이런 동기부여도 시키자. 그 다음에 체력 단위 문제입니다. 체력 단위는 물론 저 수치를 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스트레칭은 요겁니다. 요건데 요것을 하루에 지금 500회 정도를 저는 하는데 이건 어디서나 할 수가 있거든요.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훈련장에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 자기의 컨디션을 자기 의지를 한다. 자기 몸뚱아리를 자기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팔굽혀펴기도 하고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뭐 뒷걸음도 한 1km 정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핸드폰에 체력 단위 현황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간부가 평가를 해서 아주 왕성한 다이나믹한 체력 관리를 하는 친구들은 또 포상 조치도 하고 뭐 포상을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그런 동기유발이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친구들이 자기가 해야 할 기본 임무를 소홀히 하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 사례를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희 이런 프로그램 적용하면서 1기 병사가 278대대에 있었는데 그 병사가 사법시험까지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언론의 매스미디어에 주목을 받게 됐는데 그 후에 도대체 야전 부대에서 이런 생뚱맞은 짓을 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찰이 나왔었다고요. 근데 그 병사를 중심으로 그 대대가 완전히 일주일 동안 측정을 받았는데 그 병사가 이런 시간에 자기가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했지 별도로 이놈이 어느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고시 공부한 건 아니더라고요.
동료 간의 어떤 그 인간관계가 상당히 좋았고 개나의 사격이나 주특기 측정에서도 아주 완벽했고 그렇게 해서 이런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뭐 이렇게 그 대대가 불시에 그 자정에도 그 TOT 사격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동해안의 표적을 때려가지고 했었고 그 다음부터는 뭐 상급부대나 기관에서도 이런 지휘에 대해서 크게 간섭을 하지 않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그 개인 자율성 고치 프로그램을 지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느 간부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회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시간을 딱 보장을 해주자. 대전제는 말씀드렸듯이 경계근무, 전투작전, 교육훈련은 일체 또 자기가 계급별로 갖춰야 될 그 자격 수준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런 장애에 뛰어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철저히 그런 친구들은 끊임없이 훈련을 시켰던 거죠. 그다음에 단체 자율성 고치 프로그램으로서 제시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어려웠던 것이 병사호 간의 경호쓰기 운동이었습니다. 벌써 20년 전인 2000년도 내가 연대가 됐기 때문에 20년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시도는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전제는 했습니다. 일과 시간 이후에 병사호 간에 경호 쓰는 것이 실제 되고 있는 걸 간부들이 체크를 하라. 나는 간부대 그 체크한 결과를 입체적으로 보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제는 이 경호를 쓴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이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고를 한다랄지 상대방 인격에 모독되는 그런 그 언사를 했을 때는 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병사들이 참을성이 없다 보니까 막 주먹질하고 서로 치고받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등병, 신병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있을진데 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군에서 충성을 요구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도 분명분은 있더라고요. 이 전일 신병의 경우는 이런 어떤 개판 5분 전에 그 군기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지멋대로 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이제 외동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혀 어떤 조직성은 않고 군에 오다 보니까 별로 놈들이 다 있는데 어느 일정 기간 적응기까지는 인격적 존중해주면서도 상당히 그 선임병들이 군기를 잡아야죠. 난 그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은 각 분대의 선임병이 후임병이 잘못하는 것을 지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옆에 8위 인접 분대원의 선임병도 잘못되는 병사를 지도하다가 그놈이 반발하면은 이건 지도했던 선임병이 당하더라고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서로가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이런 분위기는 이 말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서로의 자존감도 살려주고 경호쓰기를 한다면은 상당한 정도로 이제 정착된 상태에서 차분하게 이 부대가 슬렁거리지 않고 이게 이제 그래서 좀 저도 반성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상사로부터 잘못했다고 지탄을 받고 혼나면은 그것이 나발총질을 쫙 내려가가지고 결국은 그 병사들한테까지 지시만 스스로 잘못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급지휘관이 그 실책을 해가지고 질책을 해서 그 컨트롤을 하지 못했던 지휘관이 전 병사들한테까지 아주 이상한 지휘를 하는. 근데 그때 보면은 지휘관의 입에서 아주 그 지휘관답지 않은 아주 그 폭언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벌써 이 지휘관과 병사 간에는 완전히 담싸는 거죠. 이 상태에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뭐냐면 간부와 지휘관과 간부 사이에도 경호를 좀 써야 된다고 보고 병상호 간에도 경호를 쓰면서 하되 시시각각 움직이는 이런 그 훈련이나 작전 그때는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 바로바로
지시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살려주고 그대로 해나가면서 일과 후에 혹은 뭐 점호를 취하거나 그때도 왜 경을 쓸 수 있지 않겠니? 평상도 이렇게 생활할 때 경을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소 생경스러운 시도일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해본 적은 없는데 미군들의 그 부대 관리를 상당히 주목하면서 아이디어를 갖게 된 겁니다. 미군은 실제 이제 두 번째 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병보좌관이 있습니다. 지휘관 옆에는 병보좌관이 있습니다. 당번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컨셉은 뭐냐면은 육군사관학교는 학군사관학교 교육기관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자치지휘 근무제도입니다. 육사의 경우 육사의 생도대장이 계시죠. 그다음에 연대장도 있고 각 중대별로 훈육관님이 계십니다. 그 똑같은 지휘 개선상에 병렬적으로 여단장 생도가 있고 연대장 생도가 있고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생도까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과연 야전 부대에 그 병사 조직 속에 접목할 수 없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그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병 대대장 말씀드린 전투의 가장 기본이되는 제대는 대대단이기 때문에 대대급을 기준했을 때 병 대대장 또 병 중대장, 병 소대장을 임명한다는 거죠. 뭐 이런 방안이 하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군처럼 지휘관 옆에 병보좌관이 있습니다. 이 당번이 아니죠. 업무 보좌입니다. 중대장 옆에 병보좌관이 있고 소대장 옆에 병보좌관이 있는 이 두 가지 시스템을 한번 시험 적용해가지고 야전에 맞는 이 자치지휘 역량을 길 수 있는 조직 관리를 새롭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럼 과연 이놈들이 뭘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현재 지휘 체제에 도달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지휘 체제를 살려주면서 이 병지휘관들이나 병보좌관들이 지휘관 결산에 참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지휘관 의도를 파악을 해서 아니야 우리 대장 이런 뜻이었어 뭐 이런 얘기들도 해주기도 하고 이 병사들의 애로사항들이 뭐 사랑의 편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지휘관한테 그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병사들과의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많은 지휘관들이 허심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 이 간부들이 중간에 끼게 되면은 병사들이 자기 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도화시켜주자 이거죠. 그래서 그 가감없이 지휘관에게 병사들의 애로사항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육군총장실에 근무할 때 여러 가지 어떤 그 예하 지휘관들의 활동들을 감시하고 체크하는 그 기관들이 많습니다. 기무도 있죠, 감찰도 있죠, 헌병도 있죠, 인사도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총장님이 저희 그 비서실의 정책과에 있는 두세 명한테 그 군단 한번 내려가봐. 도대체 이 지휘관 정신 나간 놈이가 아닌가 한번 너희들 한번 보고 와.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총장님께 보고했던 내용과 많은 면이 그 군단장이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와전된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이고 잘한다는 그 지휘관도 참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강하게 해서 부대질을 해가지고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전쟁에 나가 싸우는 군대에 갈 정도로 회의적인 그런 그 군단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 얘기하고자 초점이 뭐냐면은 일심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 지휘관과 병사, 우리 지휘관과 병사 전체가 일심동체가 돼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라는 것은 이 벽이 없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벽을 허무는 방법이 이것이 아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또 아침이나 일석정오는 자기 직접 병사가 주관하는 겁니다. 이 소대장 병소대장이 전부 행사를 주관하는 거죠. 또 구보인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일과 후에는 생활관에서 자치지휘 근무를 통해서 병들에 의해서 그 병역 문화가 주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간부는 뭘 하니? 간부는 뭐 아무 일도 못하니? 간부는 훨씬 높은 차원에서 이 친구 잘하고 있는가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더 높은 차원에서 부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시스템은 어떨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명예인 정도입니다. 또래 상담병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하나의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사관학교 다닐 때 명예인 정도를 해봤습니다만은, 명예인이라는 것은 가장 투명히 방정하고 모범이 되는 사병원 우리 그 생도 아닙니까? 근데 이런 친구가 같은 또래에서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하는 것도 의문도 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 용사 병 사이의 계급별로는 그 누가 보더라도, 동료가 보거나 혹은 선임병이 보거나 간부가 보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또 능력도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진짜 모범이 되는 그런 그 용사들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돈을 받아서 생활을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소대별 계급별 명예위원을 임명을 해가지고 서로 절차 참가도 하고 삐져나가는 이런 소위 그리고 일탈된 병사들 이렇게 선도도 하는 그런 것은 어떨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제는 간부가 뒷전주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간부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면서 이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놈이 뭐 계속 하라는 것이 마루가토를 하는 뜻이 아니고, 최소한도 한 3개월 단위로, 분기 단위로 이 병자치주의가 됐든 병보장관 제도가 됐든 이런 것들 명예를 노테이션 시켜가지고 이 친구들이 그런 리더십도 기르고, 이게 우리 분위기, 우리 병사들, 우리 힘들 워리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용사들까지도 이렇게 군에서 챙기는구나 하는 데 대해서는 자부심도 갖게끔 하면서 하고, 자기들의 활동상 같은 것들도 파발마라는 어떤 그 요즘 뭐 서로 딱 카카오톡 같은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월간 제작을 해서 활약상 같은 거 이렇게 전파하면은 그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집단 체력 단련 문제입니다. 격구, 축구, 씨름, 복싱, 산악점호 뭐 이런 것이 더 추가된 그런 집단 체력 단련이 있는데, 지금 야전 실태를 보면 16시가 되면은 모든 장병들은 연병장에 나와서 활동을 합니다. 한 40분 정도 한다는 말이에요. 40분 동안 집단 체력 단련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스럽게 하는 건데, 이 집단 체력 단련을 할 때도 이 그룹 컬렉티브 스포츠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계속 듣는 것이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에서 격구를 도입한 미사단의 경우를 보니까 철저하게 전투작전 형태의 격구를 하더라고요. 사전에 상당한 정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냥 주먹구석 그냥 같이 뭉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로 이 간부들이 이 포지션을 포함해서 그 전략을 수립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지휘관이 직접 참여를 하는 겁니다. 상급 때 미산장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격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여단대항을 해가지고 결승 최종 그 우승을 두고 이렇게 겨루는 상황이었는데 멀찌감치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한 병사가 까꾸라졌습니다. 까꾸라져서 비명을 지르면서 막 하니까 그대로 이제 게임 진행이 됐죠. 막 펄떡펄떡 뛰면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헨리 에머슨 이 미산장께서 막 뛰어가더라고요. 너 따라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기생, 조성대 동기생하고 김은영 셋이 막 따라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뼈가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팍 나왔더라고요. 피가 나와서 솟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병사를 이 사병을한테 얘기하기가, 야, 너무 빨리 가서 응급치료 받아야지. 그러니까 아니 자가 뛰어야 된다고 몸부림치니까 내가 네 편에 서서 뛴다니까요. 자기가 뛰지 않으면 이 팀이 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장이 바로 그 병사를
응급치료 받도록 조치하고 그 팀에 소속이 돼가 뛰더라고. 이 산장에 오니까 막 발길질하고 뭐 별별 사람이 넘어져 막 요란스러웠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지휘관 솔선수범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격구 시합을 한국군하고 인사단에서 26사단도 하고 28사단도 하고 뭐 25사단도 하고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나 특전사고 해가지고 졌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왜 특전사를 못 이길까 했는데 자기가 결국은 특전사의 전투지에 밀렸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그 집단 체력 단련이 전쟁 상황을 상정해 놓고 이 전술 전기를 연마하고 전투지를 고취하고 그 단결심을 결집력을 가는 이런 어떤 의식을 갖고 해야만이 이것이 그대로 이 군에서의 이 집단 체력 단련이라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크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회복귀 프로그램입니다. 이 국방부 시계만 돌아가면 된다는 그런 풍자적인 얘기들이 있죠. 이것은 자기의 의식은 자기 생각은 멈춰 있고 국방부 시계만 돌아가면 난 군대 생활 끝내고 사회가 간다는 얘기인데, 이건 상당히 좀 자조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군대 갔다 온 놈들이 대우받지 못하는 양성평등의 헌법으로 크게 그 혜택을 주지 못하는 풍경 아닙니까? 그것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공무원이나 5급이나 7급이나 이런 공무원들 시험 보고 최근에 체크하는 거 보니까 67%, 70%까지가 또 중등교사 자격증 합격률을 보니까 훨씬 더 여성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무슨 영문인가? 생각했을 때, 아하, 군대에 가서 이놈들이 머리가 완전히 부러져 가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같은 또래 여성들한테 밀리는구나. 이게 책임이 있단 말이야. 군이 분명히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나라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나라도 분명히 1년 6개월 실질적으로 복학 학생들을 보면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도 그렇고 복학이 발효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2년 반 정도는 단절된 기간이 된다고요. 이 기간을 어떻게 극복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줄까 하는 것인가? 이건 군과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생각한 것이 이 사회복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복학, 취직, 수능, 자격증 취득반으로 분류해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그 군복무의 생활의 일환으로 패턴을 완전히 제도화시키자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은 딱 못 박는 겁니다. 이 복학반을 한번 해보니까 실제 해도 1년 반 동안 연애를 하면서 이거 처음부터 시도를 했었는데, 복학반을 보니까 일주일에 6시간이 아니라 9시간 정도의 시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주중에 1시간 반씩에서 2번 정도 3시간을 연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각각 3시간, 그 6시간 아니니까 또 합치면 9시간. 이 9시간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군복무 18개월 중에서 신병 훈련을 뺀다 하더라도 한 16개월 정도 가능하다고 본다면은 1개 학기가 4개월입니다. 그러면 16개월은 4개 학기에 해당 안 됩니까? 그럼 4개 학기라는 얘기는 매 학기마다 3과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12개 코스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불가능할까? 요즘처럼 인터넷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사이버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또 일부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간헐적으로 그 야전 부대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걸 완전히 제도화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방부에서는 교육부 협조해가지고 이 군 복무기관에 사이버 수강하는 모든 요원들이 일정 부분의 어떤 그 시험까지 봐가지고 통과하면은 다 인정해주자 말이야. 그랬을 때 내년도 보니까 가장 기준이 된 일병들 봉급이 55만 원인데 이 봉급은 부모님한테 의존하지 않고도, 그리고 또 군에 있는 우리 병이
이 사이버 강좌를 들을 때는 국가 차원에서 좀 학비라고 할까요? 그것을 좀 줄여줘. 자기 손 안 낼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든다면 한 강좌 듣는데 뭐 60만 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한 학기에 한 30만 원으로 한다랄지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가능한 것 같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벌써 12개 코스면은 꽤 많은 학점을 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군대 정 갔다 오더라도 크게 손해보지 않겠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까? 군 복무가 결코 단절된 기간이 아니구나. 야, 이렇게까지 군에서 나라에서 이렇게 해줘.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뛸 거고요.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경계 작전 임무 교육훈련에 더 매진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했고요. 또 이제 이 간부도 외면할 수 없다 보니까 생뚱맞게 인생 설계를 다시 얘기하는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미래의 자기의 꿈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현대 사회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인생 설계가 없이는 건축물을 세울 때 설계도 없이 건축물을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또 바다 건너 어떤 목표지를 갈 때 항해도 없이 어떻게 항해할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또 정교하게 살아가려면은 그 인생 설계를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누구고, 내가 왜 태어났고,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나는 여태까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왔고, 어떤 고뇌들을 해왔고, 무슨 준비를 해왔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또 나는 어느 분야에서 신바람을 느끼면서 두각을 나타냈고, 내가 갖고 있는 남들이 도저히 범접하기 어려운 나만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뭔가도 빨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그것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내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졌고, 내 역사의식과 세계관은 어떤 발전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셀프 아이덴티티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속에서 나의 존재 의미가 뭐고, 나의 사명이 뭐고, 나의 꿈이 뭐고, 이걸 정확하게 찾아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죠. 저는 감히 이런 자기 어떤 삶의 사명과 꿈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으로만 관철된 것이 아니고 상당한 정도의 어떤 인생의 로드맵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인간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존귀한 인간으로 태어난 내가 나의 사명을 이루고 저 세상으로 간다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좀 더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까지 10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어느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 문제고요. 또 어떤 사람들과도 상당한 정도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 또 건강을 잃어가지고 자기 꿈을 펼칠 수 없는 정도가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체력 관리도 해야 된다. 또 자기가 지금 어느쯤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기 관도 시간도 필요하다. 또 가정을 갖게 되고 가정을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도 있다. 이 정서 문제, 상충하다 본다. 또 신앙의 문제, 또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이 여행을 하는 것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을 전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 돈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시스테매틱하게 인생의 로드맵을 발전시켜가지고 살아갈 필요는 없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의 경우 내가 지금 30세로서 현재 대위라면은 나의 하나의 군에서의 목표가 장군이 되겠다 한다고 했을 때 한 20년 후에 내가 장군이 된다면 장기 계획을 세우자.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것이 생뚱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대위 때 석사를 하고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중용까지 박사학위를 하자. 그러면서도 착실하게 그 내공을 쌓으면서 경력 관리도 해나가자. 이런 나의 전문 직업군인으로서의 우뚝 섰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는 하나의 추억이 있고요. 또 동시에 모든 학연이나 지연이나 동아리나 이런 시장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나가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이것도 분명하다고 보여요. 이 독서 문제도 군인으로서 이 안보 분야나 전략 분야나 전쟁사나 무기체계나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이는 안 되지 않느냐. 전문성과 좀 괴를 같이 합니다만은 이 독서 없이 발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독서 마스터플랜을 좀 짜가지고 하자. 여기 참 또 같이 그 얘기를 한 게 좀 이상합니다만은 미산장 하셨던 이분이 딱 하니까 자기가 그 패턴 장군처럼 사관학교 다닐 때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다닐 때 추시를 꽤 많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공계가 너무 약해가지고 추가 시험을 봐가지고 반드시 졸업을 할 때 자기가 각오한 것이 하루에 2시간씩 또 일을 뭡니까 토요일날 휴일은 4시간씩 내가 공부하겠다. 이공계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뭐 전자공학도 하고 뭐 토목도 하고 뭐 이런 걸 해석했다는데 근데 결국 이분이 그쪽 분야에 전자공학에 박사학위를 하셔가지고 미산장 그 당시에 75년도였습니다만은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병사들이 그 지원병이다 보니까 아주 그 수준이 낮은 병사들이어서 이분이 일주일에 5시간씩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이 전자공학에 대해서. 일과 후에. 참 특이하게 봤습니다. 참, 이 강군이라는 것은 뭔가, 이 기층 집단이 병사들이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데, 이분은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계속 부하들한테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체력 단련, 뭐 더 반복할 필요가 없다.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 이 산책을 한다랄지, 기상 후에 취침 전에, 뭐 또 하루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할 때, 뿐만 아니라 일주일 지나고 또 새로운 주를 시작할 때, 매달, 매년, 지금 저 연말에 그런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내년도 구상하는 이런 자기관절 시간이 끊임없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 또 자녀 양육하고 또 자녀 교육을 결혼시키는 문제, 또 은퇴 후의 생활 문제, 이 정서 문제에 대해서 악기를 다룬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글을 쓰긴다거나 음악회에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이런 것들도 소홀히 물론 전방에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이 도심 지역에서 근무를 할 때 이런 것들도 계속 자기가 이 정서 활동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행이라는 것도 저는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기 혼자만의 여행도 필요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나들이도 가고 자기 지평을 넓히는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뭐 여생을 어느 한 달 정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냥 제일 어려운 것이 재무관리입니다. 이 재무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사관학교 때 상당히 이걸 멀리 청빈의 문제를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동생들도 보면은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5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확한 통계가 자기들이 얘기는 않지만은 이건 참 계속 돌아다닐 때마다 근무지를 바뀌기 때문에 우리 관사나 아파트를 줘서 하는 문제 때문에 자기 집 마련하는데 신경 쓸 수 없었던 이유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너무도 천연비슷하다 보니까 유관장교 때부터 자기 집 마련을, 내 집 마련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야전에서도 뭐 전방에 무슨 놈의 책을 보자 뭐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책을 구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온다고요. 그래서 도서 구입을 하고 물론 전부 이게 돈이라고요. 또 주위에 새로운 사람들 만나거나 할 때도 이게 다 돈인데 이 재물관리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밝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제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결혼하게 되면은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여생을 보낼 때 그냥 집안에 방콕설이 있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해외 나들이로 가면 또 돈이 필요한 거다 보니까 이게 전부 이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10가지 요소들을 매주 주중에 주말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시간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새롭게 주간 계획도 발전시키고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은 독서 문제랄지 체력 단련, 신앙의 문제,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들은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히 제안한다면은 최소한도 봉급의 10분의 1 정도 책 사자. 책 사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책을 샀으면 보고 썸머리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이런 노력도 같이 하면서 책을 보는 거죠.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여행하는데, 또 자식된 도리, 또 부모님 도리로서 그 부모님께 장엄하는 어떤 성의의 걸 보내드리는 거, 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뭐 저축에 증권을 한다든지 부동산 투자한다든지 이것은 참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좀 지혜롭게 재물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미래의 자기 모습을 투영을 하면서 조망을 하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서 그러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기필코 내가 죽기 전에 펼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그걸 착실하게 살아나간다면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군인으로서도 참 멋있는 군인, 성공하는 군인, 훌륭한 인생을 살고 세상에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뭐 장황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뭐 아주 도움이 되는 그 애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임박하는 뭐 한번. 예, 우리 정 박사님이 이제 말씀 발표하신 거를 이제 쭉 보면은 이제 본인이 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 차원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신 거는 이제 직접 하셨기 때문에 그 추진해 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그리고 그것을 달성했을 때 어떤 성과까지도 이제 명확히 제시를 하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문제는 단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제 그 성과와 그리고 이제 제한점 이런 거가 더 이제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좀 이제 짚어보면은 정보화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연대장을 포병 연대장을 하실 때 했던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주가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0년도 지난 사항입니다. 굉장히 이제 앞선 생각이라고 저는 보는데, 상당 부분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제시했던 그런 것들, 시행했던 것들이 그 후에는 이제 많이 제도화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있을 때도 이제 저런 거가 큰 사회 발전에 맞춰가지고 사회가 정보화 되는데 군대라고 맨날 손으로 쓰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군에도 이제 정보화가 되는데, 그때가 아마 제가 있을 때는 과도기였던 것 같아요. 수기 작업도 하면서 정보화도 입력시키고 이러니까 뭐 탄약의 현황이다. 그러면 이것도 옛날에 가지고 있는 그 수기가 있는데 이걸 또 정보화에 입력시키려니까 이중 작업을 하더라고요. 아마 과도기의 그 어떤 현상이 아니었겠느냐 싶고, 지금은 많이 정책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는 이제 눈으로 보질 않았고 경험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20년 전에 했던 그거와 얼마만큼 발전이 됐고 얼마만큼 이게 이제 유용한지는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는데, 20년 전에 시도했던 저런 것들이 그 후에 계속 시도가 됐다. 그래서 과도기를 거쳐가지고 지금은 아마 많이 정착이 되지 않았겠느냐, 뭐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성 문제, 저거는 이제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선 그 이제 우리 정 박사님이 근무하셨고 이제 생활하셨던 그거는 이렇게 이제 주둔지에 모여 있는 그런 이제 포병 연대 또는 이제 포병 대대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자율성을 발휘해서 이제 병사들을 개인 능력을 함양시켜주고 또 뭐 가치도 이렇게 일깨워주고 하는 이제 그럴 여건을 갖출 수 있는 부대가 그렇게 많지는 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것이 각 부대별로에 적용됐을 때는 이제 어떤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초급 간부들 문제예요. 초급 간부들. 군대는 조직입니다. 지휘관의 역할이 있고 중간 지휘관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분대장의 역할도 있고 다 역할이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군대 어떤 조직 체계에 이게 좀 흐트릴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어요. 그 이제 저도 물론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보면은 대대장이 병사들 것까지 다 간섭을 하면은 그 앞에 있는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로봇처럼 그 대대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데, 창의성은 병사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초급 간부들도 있습니다. 이 초급 간부들의 역량이 저기서는 지금 상당히 저렇게 했을 때 초급 간부들을 패싱해가지고 바로 병사까지 내려가면은 오히려 병사들하고 직접 마주치고 있는 초급 간부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능력을 개발하고, 아니면 우리 군의 우리를 뒤를 이어서 이제 고급 간부가 되고 또 군을 이끌어가는 이 초급 간부들의 역량 개발이 실병 지휘가 또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한때는 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병주주의, 병사위주라 이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병주주의가 되려면은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간부들이 앞서야 됩니다. 그러면 초급 간부들을 어떻게 육성을 해서 이 초급 간부들이 직접 병사들을 상대하고 또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신뢰를 갖고, 전투에서는 저도 그렇게 뭐 들었습니다만은 자기 직접 상관인 분대장, 소대장하고 싸움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믿고 싸우고 대대장이나 연대장을 보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는 전투형 부대는 바로 이 같이 생사를 나눌 수 있는 자기 위에 분대장, 소대장 또는 중대장까지 이렇게 해서 거기서 단결이 되고 단합이 되고 일치가 돼야지 연대장이나 대대장은 한 단계 건너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부대 관리 차원에서는 필요한데, 저게 이제 전투형으로 부대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초급 간부들의 이제 부사관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어떤 역량 개발은 좀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지금 말씀 두 가지 파트. 예. 이 정보 부대 관리는 최근에 부대 실태를 저 직접 관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꽤 많은 정보화로 발전이 됐다고 봐요. 그 당시 상당히 좀 파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저항도 많았고 부작용도 있었고 시행착오가 거쳐서 어떤 정착이 됐었는데, 새로운 것을 하면 어디나 그 반발과 저항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단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보 부대 관리에서 이 지식정보 시대에 다양한 그 툴을 이용할 수 있는 간부들이 IT에 대한 감각이 없이 부대주의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저도 지금 뭐 이따금씩 그 학생들 강의하면서 학생들보다 훨씬 뒤처지다 보니까 뒤늦게만 이렇게 그 학종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대로 그 군에서도 빨리 스피드를 내면서 군을 정보화 시대에 맞는 군대로 변형시켜 나가야 되지 않냐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 있고요. 잘 지적했어요. 초급 간부의 문제는 김동진 장관님이 그 육군 총장 하실 때 초급 간부 부사관 문제를 가장 강조하시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김병관 선배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이 초급 간부에 대한 중요성은 여기서 이제 자율성은 온통 병사들에만 포커스를 맞추라고 했는데 이 초급 간부 프로그램도 별도로 했었다고요. 초급 간부는 심지어 그 부사관이나 소장들은 특히 이제 부사관으로 하여금 전술 기동 훈련을 직접 지휘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기로 하고, 그럼 장인은 뭐예요? 장인 전술 투여하고 이 부사관들이 직접 뭐 주임원사 당시는 주임상사였는데 주임상사가 지휘를 하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보는 이런 모습을 했었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초급 간부에 대한 그 퀄리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문제는 진짜 지휘관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요. 저도 그 의리를 하고요. 이 조직 체계가 흐트러질 것이라는 데 대한 것은 반반입니다. 이 병사 우리 그 학교에서 그런 얘기가 이 군조직이라는 것은 틀리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데 두 가지를 시도를 해보니까 확연히 드러나요. 기존에 했던 부대는 그냥 놔뒀다고 하고 새로운 시도를 했던 친구들하고 이렇게 6개월 정도 이렇게 대비시키니까 확연히 달라.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그 대대의 움직임하고 관례대로 했던 그 부대들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더라는 얘기죠. 임 박사님이 그 이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박사님이 저거를 이제 발전적으로 저게 뭐 거의 투쟁적으로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저게 과연 쉬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그 노력들, 투쟁들, 이런 시행착오들 때로는 창의적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엉뚱한 것들, 거기에 대한 반발, 또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그 군에서 우리 군대뿐만 아니고 옛날 프러시아 군대부터 시작해 그 전 군대부터 쭉 겪어온 것이다. 그렇죠. 달리 간단히 이야기하면 저 우리 토론 주제로 정 박사님이 뽑아놓은 우리 군의 사회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군대 특수 가치가 실현돼야지 왜 사회 보편적인 가치가 거기서 실현돼야 되느냐. 이런 갈등이 군대라는 것이 하나의 사회 조직 안에의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군대뿐만 아니고 그런 갈등이 계속되어 왔는 거예요. 또 그러면 현재 군대는 특수 가치가 실현될 수밖에 없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럼 어떤가? 장기적으로는 사회 보편적인 가치가 그것이 더 큰 가치가 아닌가? 그런 사회 국가 보편적인 가치 속에 있는 것이 특수 가치니까 수렴은 결국 사회 보편적인 가치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논란들이 이제 계속 되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쟁과 시도와 실험과 뭐 이런 것들은 뭔가 이상이 있는 장교라면은, 뭔가 이 군대를 발전시키고 뭐 이런 거가 있는 장교라면은 당연히 자기가 한번 실현해보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실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이제 발생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임방순 박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럼 너만 잘났냐? 그럼 그 연대장이 자기 가치대로 실현하려면 대대장의 실현 가치는 죽을 수밖에 없거든. 그렇죠. 중대장은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런 측면이 있어. 그럼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는가에서 제가 이제 우리가 다 지난 얘기지만 그리고 이제 후배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은 이제 정 박사님도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대대장이나 중대장, 소대장들에게 정말 자기들이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그런 라포라는요, 라포, 예. 레포를 만들어줘 가지고 자기도 정말 들을 자세를 가지고 자기 가치를 검증하겠다는 그런 정말 쿨한 그런 객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과연 내 가치가 옳은 것인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이거 맞는가 하는 것을 나도 정말 들어보고 내가 정말 들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고 싶은 너희도 솔직하게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과정을, 이런 프로세스를 거쳤는가. 만약에 거치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그 사람들이 다 군에서 세금을 줘가지고 다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거는 연대장이 자기가 그걸 뺏은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들의 갖고 있는 가치들을 이제 공유, 물론 그러셨으라고 봐요. 예. 정 박사님의 또 퍼스널리티 성격을 제가 아니까 들어보고 그러면서도 이제 거기에 고루한 지휘관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내가 그냥 밀고 나가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봐요. 또 우리가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오래된 민군 관계의 하나의 숙제예요. 앞으로 임 박사님이 앞으로 군대를 갔을 때 처음에는 그게 막연한데 이런 데서 이제 그렇죠. 와, 군대라는 것이 사회하고 같아야 되는가 탈라야 되는가 이런 것은 다음 주제입니다. 다음 주제에 말하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이야기를 해서 정답이라는 건 없고 거기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동안에 참 정 박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투쟁, 예를 들어 노병천 사람이랄까 뭐 사실 앞서갔던 사람들이 앞서갔던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다 실현이 돼요. 여기 이제 아까 여기 군 보편제 가치 중에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여기 아주 잘 적실했어요. 네 가지인가 5가지를 어디죠? 앞에 부분에? 네. 우리의 이제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그게 뭐냐 할 때 딱 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시장경제 가치, 인권의 가치, 법치주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권의 가치에 있어서 이제 경어 쓰는 문제. 이것도 우리 군에서 많은 시도를 해본 거예요, 사실은. 시도를 해보고 나도 사실은 뭐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경어 쓰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인권뿐만 아니라 왜냐면 어떤 개인이 존중받지 않고 그 사람이 창의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 무시되는 사람이 노예가 어떻게 창의적이고 자발적이 될 수 있어? 노예는 그냥 시키는 게. 근데 우리 병사들은 그냥 노예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거든. 그렇죠. 우리 용사들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것을 기대한다면은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거라고. 그 중에 가장 좋은 수단이 경어란 말이지. 경어를 써주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기 하나하나가 정말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네 가지 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 이런 것이 아직 우리 군에
간부들에게 여기 뭐 장군들에게 우리 또 용사들에게도 습관화가 안 돼 있다고. 물론 우리 사회가 아직도 완전히 따라가지 못한 점이 있다고 봐. 우리 정 박사님은 사실은 뭐 아주 영어를 잘하시고 또 선진 군대 또 미군 장군들 뭐 이런 사람과 자주 교류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앞서간 분이지.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그렇게 앞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군대의 현실이 저런 거에 대한 것이 습관화가 잘 안 돼 있다고 생각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요런 크게 이 네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이제 그 정 박사님이 제안을 하고 투쟁을 하고 발전시키려 한 거에서 우리가 사실 높이 사야 된다. 높이 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 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내 체제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 가치, 지금 이 네 가지 가치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 군대가 북한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나는 이 네 가지 가치라고 봐. 그리고 거기서 병사들이 혹은 간부들이 저렇게 인권이 존중되고 또 시장 경제에 의해서 확실히 이렇게 계약적으로 보장이 되고 또 뭐 하여튼 자꾸 설명도 복잡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선진국 시대에 강군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는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발표가 아닌가. 좀 과분한 말씀 같기도 하고요. 좀 다행인 것은 이러한 시도 아까는 이제 부상에 그쳤던 것은 병 자칫이 그건 부상이 그건 안 해봤어요. 그냥 병 보조관 제도는 했어요. 근데 네, 해봤는데 상당히 자기를 이렇게 망본다거나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면서 막 반대하더라고요. 그래 미국에는 병 보장한 제도가 있잖아요. 미국에는 사실은 육군 총장이 있으면 육군 총장 옆에 육군성 장관이 있단 말이지. 그게 병 보장한 제도라. 국민을 대표해서 거기 와 있는 거거든. 그게 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공산주의 군대에서 거기에 사단장이 있으면 정치 부사단장이 있어요. 정치 부사단장이 누군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당원들의 공산당 당원들을 대표해서 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장이 있으면 그 옆에 아무도 없어. 이거는 공산주의 나라도 있어. 정치 부사단장이. 미국 같은 선진국도 다 국무성 육군성 장관 있고 병 보좌관이 다 있단 말이야. 우리는 없어. 이거는. 이거는 발전적인. 그리고 이거는 지금 가치의 문제를 우리 군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네 가지 가치잖아. 네 가지 가치가 언뜻 보면은 시행이 참 어려운 것처럼 보이나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은 충분한 이 가치를 구현하면서 군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가치를 일단 두 번째 시장경제 문제는 우리가 유명하게 쉬운 파트인데 훈련할 때 지휘관들이 막무가내식으로 저렇게 한다 훈련을. 그런 식이지. 그러니까 이거 옛날 강도가 허기를 했었어요. 한참 기름이 없을 때. 뭐 하면 된다. 군대에서 까라면 까야지. 이런 것이 저하고 전혀 상반되는 안 맞는 거란 말이지. 철저하게 성과 위주의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실 검증을 하고 분석을 하고 평가해서 그 투자대 효과가 이 자본주의 원리거든. 그렇지. 이게 이제 투자를 한 만큼 효과가 나온지에 대한 것을 평가해야 하는 것인데 훈련도 마찬가지로 하자 이거죠. 인권 문제도 참 그건 배울 점이라고 봐요. 처음 얘기했는데 장군이 하는 역할이 있고 장군 옆에서 시중된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하는 전속부관의 역할이 있다 이거예요. 너는 그 전속부관으로서의 업무를 보호하는 전속부관으로서의 너의 독특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역할을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 그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고. 그런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는 전속부관이 뭐냐 말이야.
종이야 종. 지금 많이 바뀌어졌겠지? 아, 옛날에는 바뀌어졌겠죠. 바뀌어져야 되지. 예. 아직도 그렇다면은 예. 그 전속 보관의 역할이 기능이 있는데 마치 자기 종 부르듯이 한다면은 뭐 이거는 그렇게 이제 그 아직도 그렇진 않겠지.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것이 이제 인권의 문제로 그렇지. 이 법치주의 문제로 이거 그 기부가 있어서 다르지 어떻게 보면 난 소면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감시하는 기관이 분부대가 없다면은 지휘관은 절대 분주했을 거야 아마.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지원대로 그렇게 아니 그래서 미군도 그렇게 하고 네. 하다못해 공산주의 군대도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군대만 그 단지 그게 이제 기무사가 보안사가 뭐 지금 뭐라 그러나 또 이름도 바뀌고 기무사죠, 기무사. 안보지원사령 안보지원사령부가 이제 그 역할을 했었는데 지휘계통상에 그 역할이 필요하다 이거지. 이렇게 하면 이쪽에 이권이 생겨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공사 구분의 문제랄지 규정과 방침 규칙에 의해서 자기가 처신한다. 그게 참 중요한 것이라고 봐요. 이게 법치주의인데 법치주의는 뭐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탄핵돼가지고 주저앉듯이 이것은 그 중국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전직 대통령이 이제 어제 사면됐지만 그렇게 사면됐나? 이런 것은 너희들 볼 때는 참 비극의 나라같이 느껴지지 맞다는 거야. 어떻게 이게 있을 수가 있냐는 거지. 요즘 아주 젊은 아니 중국에 있는 학생들이 아주 많은 학생들이 중국 학생들이 이건 자기들의 사고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사회냐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강점은 공산주의인 북한과 달리 3대 글쎄 이렇게 세습해서 온 사회가 그럼 그쪽은 그런 방향이 좋다고 보냐? 우리는 선거에 의해서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했고 대통령의 직분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이 탄핵이라는 법치주의 절차에 의해서 대부분 탄핵에 의해서 주저앉는 사용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나는 우리 한국이 대단히 건강한 사회라고 본다. 이것이 한국이 북한과 대비되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엄청난 그 강점이라고 본다. 아니, 우리 사실은 이제 정 박사님이 엄청나게 확장돼서 이야기를 했어요. 요 문제에 관해서만 임 박사님은 할 말 다 한 거야. 예. 할 말 다 했으면 좋겠어 나. 예? 할 말 다 한 거야 지금? 다 했죠. 다 한 거야? 네. 뒤돌려서 딴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아이. 농담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정 박사님이 그때 당시에 대대장들이나 중대장들한테 많았고 늘 할 말 다 했어. 뒤돌아가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야. 뒤돌아가서 할 말을 지금 해줘. 이렇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이제 오케이. 처음은 반발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케이. 안 들었어 솔직히. 반발할 때 기분 나빴어요? 나쁘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말이야. 그러면은 선배님 자체가 정 박사님 자체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 그래가지고 들어보라고 이제. 오케이. 그래가지고 처음은 너무 새로운 시도 안 해야 되더라고. 특히 그 전방 22사단에 새로운 게 아니라 이것은 획기적인 시도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사내 브레이크 걸더라고. 그렇겠지. 사내 브레이크 걸고 기무에도 브레이크 걸고 당시는 포함부대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선임 대장이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면박을 주지는 않았어요. 나도 면박을 안 주고. 그러나 듣는 척만 했지 어떻게 보면. 왜냐면 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들었어야지. 들었어야 되는데. 듣는 척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하니까 이건 아닌 거야. 야들의 그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없으니 이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 마음을 고친 거라고. 오케이. 한 달 반 후에서 계속 듣는 거야. 오케이. 열어놓고 하니까 시행착오가 있어서 이런 방법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쌍방 피드백이 되니까 이것이 현장의 상황에 맞도록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오케이. 적응이 되고 결국 이제 성공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뭐 새롭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자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균형추가 맞춰지는 거가 돼야만 이게 시스템적으로 나가는 거지. 어떤 한 개인이 이렇게 다 혼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도 나이가 다 60이 뭐야 70 가까워졌는데 이제
그 이제는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과연 뭐가 옳았는가, 뭐가 그런가, 또 어떻게 했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다가 저기 해주면은 마치 손자병법이 아직도 유효하듯이 예수님 부처님 말씀이 아직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교훈이 되듯이 그렇게 도움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결론적으로 참 네. 오늘 제그 생각들을 맨 끝으로 네. 모아서 이렇게 짜. 생각들을 얘기를 했고 그 생각이 그때 동시에 시도를 해봤던 거죠. 오케이. 대부분 한 80% 정도 시도를 했었고 일부 부상에 그쳤던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상했던 것들도 한번 군에서 적용을 해보면 가지 않느냐. 봉급 받으면서 참 그 대상들을 이용해서 큰 실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안 들이고 큰 실험하신 것 같아. 그래서 그 다 뭐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책을 냈잖아요. 연대장할 때. 네, 맞아요. 그때 첫 군단장님은 네. 저를 아주 나쁘게 보고를 받았어요. 사장님 통해서. 오케이. 근데 오더님도 올 때부터 부임 모시자마자 연대 다니시잖아요. 네. 수시하시는데 정경영, 뭐 자네는 전혀 야전성이 없구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상당히 충격을 받았죠. 첫 일성이. 업무복을 드리는데 이런 것을 얘기했거든요. 물론 제가 그 업무 정신이었지만은 야전성이 없는 생각이구만. 아무래도 뭐 얘기를 어떻게 처음 뵀는데 처음 상면인데. 그러면 군단장님은 야전성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야전성을 실제 전장에서 스스로 싸우는데 과연 우리 이렇게 병사들을 스스로 싸우게 하려면 이 방법이야말로 요 정도 돼야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했는데 딱 바꾼 것이 연합사령관을 모셨다고 내가. 아주 밑에 그 칠함대 있잖아요. 해상에. 그 연대장 나가기 전에 칠함대 요코스카에는 거기 가가지고 그 사령관하고 얘기할 때 사령관님 6.25 한국전쟁 때 이 38선에서 북으로 이렇게 한 80km, 100km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DMZ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내가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그쪽 동부전선은 한국 위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땅이니까 더 올라갔겠죠.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더라고. 그것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바로 칠함대가 해상에서 한 봉치로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내가 지금 해군 구성부 사령관 하는데도 그 당시 일찍 포커스 렌즈라고 했었어요. UFA를 할 때 하는데 그래? 그거 한번 해보자고 이거 그런 거야. 그래서 이분이 해가지고 그 바로 그 해에 연대장 나가 첫 해죠. 첫 해에 연락장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어디로 보내왔냐면 일본으로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좌측 그 동해안 축선을 담당하고 있는 기동부대들하고 그 칠함대가 동해상에 전개됐을 때 어떻게 연기된 연합 합동작전을 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 게임이지만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연합사령관한테 보고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가능한지를 갑자기 온 거야. 사령관이. 전방에서 이제 나의 포부를 얘기했지. 근데 분단도 따라오고 분사령관 다 오셨는데 그때 정경영이를 다시 본 거야. 이놈이 순전하게 미국 스타일로 부대를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전투작전 임무에 상당한 정도의 그 고뇌를 하는 선단이 나타나는 것이거든. 이게 우리 스스로 싸울 수는 있지만 가용한 전투자산은 마음껏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싸워야 내 병사들을 죽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더니 야 됐다 이제 너 마음대로 해. 내 더 이상 내 통제 안 된다. 뭐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 갔을 때 군에서 얻어오는 것은 애국심, 인내력, 사회성, 체력, 식견. 이건 분명해요. 이거 엄청난 일을 하는 거야 우리 군에서. 그렇지. 네. 이건 딴 어느 세계에서 이렇게 이런 고강도 그 국민의 빠른 국민을 양성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의 국민교육 도장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고 봐요. 근데 요즘은 지식정보 시대가 아니냐 이거지.
그럼 이 지식정보 시대에 맞는 것들이 군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이 민주주의는 얼마만큼 위대하다는 것을 직접 자기들이 직접 민족을 한번 해보는 거라. 군대 가서. 이야, 이런 군대 진짜 전쟁이 났을 때 예비군이지만 정말 뜯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그 다짐을 하고 나오지 않겠냐는 거지. 그래서 뭐냐면 이 로버트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현대전이 과학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참 우리가 몇십 사람들 다 그거예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했더라고. 아프간 사태 전쟁에서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것이 이 정신적인 요소를 무시했다. 물량전을 하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애들이. 근데 정신적인 요소를 외면을 하고 거기에는 아프간 정부이라는 존재는 없었고 다 미군이 다 지지고 다 하려고 했다. 그랬을 때 이 요소는 이 병사들 스스로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그 사명감을 심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는 역할에 대한 것들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그런데 마침 이런 자율적인 그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한다면은 그 속에서도 군에 있는 기간도 단절된 기간이 아니고 참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 나라 지키는 자기 기본 역할적으로 임무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군대 갔다 와야만 진짜 사람들이라는 얘기도 있고 군대 가서 그런 것을 배우면서 사회에 나왔을 때 참 진짜 쓸만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대대단위, 체육플랜도 건립을 해주고 도서관도 미국도 다 있어요. 도서관이. 예, 중위 때 우리가 일학장에 있으면서 내가 8군 쫙 다녀왔잖아요. 근데 도서관이 없는 데가 없어요. 이 도서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그때 내가 생각을 했는데 이 병사들도 일과 끝나면 도서관 공부하는 거야. 야, 참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시설을 국가 차원에서 좀 마련해 줬으면 하겠다는 것이 제가. 그러니까 미군들은 공부하면 전투력 강화. 그러니까 공부할수록 전투력이. 근데 우리나라 왜 그러니 우리나라 공부하면 전투력이 약하라고. 아니 이 생각이 도대체 왜 이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당연히 전투력이 전력이 강화되지.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전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최근에 장관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네. 어디 박사학위라도 받고 해외 갔다 온 사람들 다 진급을 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럼 공부를 왜 시켰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 아주 이번 답변이 좋은데 지금 벌써 2시간 가까이 되는 것 같아. 네. 2시간? 2시간 가까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렇게 이제 결론을 맺으셨구만. 결론도 잘 맺으셨고. 임 박사도 한마디 해. 다 말씀 다 드렸고 이제 시대에 맞춰가지고 군대도 발전해야 되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제 군대의 또 특성도 잘 유지가 되고 특수한 조직이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예, 가지고 그 잘 우리가 우연찮게 했지만 아주 잘 그 시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참 좋은 좋은 강의, 좋은 발제 잘 고맙고 끝까지 봐주신 분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유익했다면은 다른 사람들도 와서 좀 보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낼까요? 예. 좋습니다.